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전문 상담 임용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2021 학년도 그 전문 상담 합격 전략 설명이란 주제로 제가 여기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다 가이드 받으셨을 텐데요. 예, 회색 가이드요. 자, 그거 보시면은 그 앞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동행이라고 써 있어요. 예, 전문 상담 이진영 선생님과 함께 그리는 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임용이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이제 준비하시는 건데요.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임용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험 생활 전체를 돌아봤을 때, 뭐 좋은 점수를 받든, 뭐 불합격을 하든 상관없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입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자신감과 성실함만 갖고 계시다면 사실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스트레스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 가지 마음의 자세로만 임하신다면 결국은 합격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요, 다들 의욕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뭐 1월부터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3월부터 늦게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두 달 정도 지나면요 바로 이제 불안의 요소들이 저희를 또 엄습해 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뭐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넉넉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자신감을 다 흔들어 놓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뭔가 시험을 위한 뭐 이렇게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기술이나 어떤 뭐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나중에 학교 현장에 가서 유능한 전문 상담가로서의 어떤 역량과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은 아마 1년이라는 기간이 아마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가다 보면 막 지쳐서 뭐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3월 달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4월이나 5월에는 저희가 이제 교생 실습을 되게 많이 나가세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때 또 많이 지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TO 났을 때. 네, 그때도 또 불안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뭐 이제 성적도 이제 가채점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확정 TO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마다 이제 포기하고 싶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기간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위클래스나 위센터에서 내가 나중에 임용된 다음에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장면? 예, 그런 즐거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난관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기초가 돼서 결국은 학생들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온다고 해도 그들 다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로서 얼른 성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갖추시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모신 분들이나 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이제 전문 상담교사 임용이라는 것에 첫 발을 내디디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쪼록 선생님들이 사실 이 말은 사실 맨 끝에 제가 해야 되는 말인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에 제가 이제 언급하긴 합니다. 2021 학년도 전문 상담교사 임용 합격이라는 꿈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뭐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뭐 그런 거 지금 설명한 거고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걸음에서 시작은 정보 수집부터 해서 시험 뭐 변경사항, 3개년 모집 현황 및 경쟁률, 출제 경향,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가이드 5페이지 보시면 그 뭐 출제 범위에서 뭐 변경사항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과목은 해당이 안 돼요.
예, 거기 보시면 뭐 2021 학년도는 고시제 2016에 106호고 그 다음에 2022 학년도부터는 바뀐다. 여기는요 우리 과목하고는 상관없고 뭐 전기, 전자, 통신 등등해서 10개 과목하고만 관련 있는 거라 선생님들은 그냥 이번에 된 스타일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지역 제한 모집 실시하는 건 선생님들이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이번에 전라도 남도에서 지역 제한 2명 뽑았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3.5대 1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자,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사전 예고 인원 대비 모집 인원 선생님들 가이드에 있어요. 예, 한번 보세요. 근데 저희는 사전 예고 인원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과목이 그동안은 TO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전 예비 TO가 발표가 나요. 5월이나 6월에. 자, 그 TO는 뭐냐면 이 자리를 이동한 빈자리 또는 명퇴해서 빈자리 있죠. 예, 그 자리가 예를 들면 사전 TO가 146명 났다 하면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서 충원될 필요가 있는 자리가 모두 합쳐서 146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계속 지금 추가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TO가 100명 났다고 막 낙심해서 모르시는 분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저희는 그냥 확정 TO 날 때 보면 항상 요 인원수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 학년도가 가장 처음에 이제 갑자기 많이 날 때였거든요. 네, 그때 567명, 그 다음에 533명, 이번엔 더 많았죠. 624명. 네,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드맵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시험 본 거 빼고 앞으로 2년. 네, 그러니까 내년 후년은 계속 많이 뽑을 거다. 네, 현장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일단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나한테 있구나.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인원 대비 그 지원인데 보시면 저희 가이드의 숫자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약간 여기는 좀 수정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시면 이번에 624명 모집에 가이드에는 2080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네, 정확하게 2155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3.45대 1 정도 돼요. 근데 막상 당일날 시험 보러 안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 실 경쟁률은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그래도 날씨가 좋았는데 작년도 시험 볼 때는요. 그 시험 보는 당일날 막 눈보라가 쳤어요. 그래서 결시율이 상당했어요. 예, 왜 결시를 했을까요? 그 간절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비었고 경기도도 많이 비고 예, 저희는 재임용도 되게 많아요. 예, 많이 뽑으니까 지역을 막 옮기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안 오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쟁률은 요 정도예요. 뭐 3대 1 실제로 하면 작년에도 한 3대 1밖에 안 됐다. 뭐 경기도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합격선은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가이드 보면 밑에 뭐가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수치 계산 잘못된 게 있어서 예, 어제 다 붙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딱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20학년도 이번에 11월 달에 시험 본 거죠. 네, 그거 보시면 가이드에 보면 지역별로 다 TO 경쟁률 나와 있어요. 자, 쭉 보시면 밑에만 좀 제주 밑에만 붙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경쟁률은 624명 모집에 2155명 지원해서 3.45대 1. 예, 그 다음에 장애가 0.42대 1. 그리고 지역 TO. 아까 전라남도 얘기했었죠? 네, 그게 3.5대 1에서 전체 TO로 합산하면 3.2대 1이에요. 그래서 약 3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하고 경북은요, 초등하고 중등을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해마다 초등을 많이 뽑을 때 있고 중등을 많이 뽑을 때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 이제 자리 빈 걸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을 훨씬 많이 뽑았어요. 중등을 적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으로 확 몰렸거든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중등이 커트가 낮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중등이 좀 더 많이 뽑고 자리가 ቢ었으니까 많이 뽑겠죠. 예, 그래서 경북하고 경기 빼놓고는 다 그냥 같이 뽑은 다음에 초등으로 발령 날 수도 있고 중등으로 날 수도 있고 센터로도 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상담교사는 학교 발령뿐만 아니라 뭐 센터 발령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임용되시면 초등으로 발령 나실 수도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발령 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윗센터로도 발령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랑 윗센터랑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윗센터는 일단 방학이 없어요. 예, 방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뀐 게 학교 폭력이
이제 내년부터는 윗센터로 다 이양이 되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위에는 예, 그래서 윗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폭력을 담당하게 되니까 일이 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2019 학년도 임용돼서 발령 나신 선생님들을 보면요. 초등 발령 나신 분들도 내가 이제 초등 발령 났으니까 학교를 발령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센터 발령 난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요새는 현재 센터에도 상담교사를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초등, 중등 이렇게 두 명 이상씩 이렇게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윗센터 보면은 막 상담교사가 막 4명, 5명씩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19랑 2018학년도는 그 1차 합격선 점수랑 2차 합격 점수를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른 건 볼 건 없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거. 2019 학년도는 서울이 1차 점수 컷이 68인데, 그러니까 1차 커트라는 게 교육학하고 전공 점수 더한 거예요. 100점 만점에. 근데 그 전년도 2018년도는 53.34네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차이일까요? 딱 두 개거든요. 원인은요. 하나는 문제 난이도예요. 예, 작년은요.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쉬웠어요. 제가 임용을 이제 뒤에 소개하는데 나오죠. 제가 이제 16년 차예요. 1회부터 가긴 했거든요. 이렇게 쉽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9 학년도는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래서 공부 안 하시는 분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변별력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TO가 2018부터 많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는 갑자기 많이 나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보신 분들이 커트를 깔아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커트가 뭐 50대죠, 다. 여기 보시면 저는 위에 몇 개만 끊어갖고 온 거죠. 예, 서울, 경기, 인천만 밑에 쭉 있죠. 선생님들은 다 낮아요. 그 이상 완전 높죠. 예, 이거는 이제 그만큼 선생님들이 준비도 하셨지만 너무 문제가 쉬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래요. 몇 점 맞아야지 합격할까요? 그건 없어요. 그해 달라요. 예, 문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학년도에 이렇게 커트가 낮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직강생들 합격하신 분들은 이 커트보다 21점 이상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에서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TO 많이 나니까 그게 하반기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들으셨잖아요. 그분들은 공부를 못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도 이거였지만 저희 학생들, 합격 학생들을 뭐 다 74, 75, 76, 70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리 면접을 못해도 다 붙었어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70점 이상 대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죠. 네. 수도권이 가장 높다는 건 아시죠? 자, 2019 학년도 예,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1차 합격선을 보시면요. 서울 1차 컷이 68점이에요. 예, 되게 높죠. 예, 그래서 서울은 면접 편차가 되게 심해서 1차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최종에서 불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완전 실무 면접이라 예, 편차가 되게 심한 편이고요. 제가 듣기는 뭐 50점대도 줬다고 100점 만점에 예, 그런 경우가 있고 경기도는 서울이나 강원도처럼 그렇게 막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면접 점수가 너무 중요해서 그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차 점수요. 예, 같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뭐 2018학년도하고 2019학년도 커트 점수가 이렇게 다르냐. 제가 금년에도 강의하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상황이나 난이도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점을 맞아야 합격하느냐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뭐 난이도나 또 상황에 따라 커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번 연도는 되게 문제가 어려웠어요. 예, 여기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자, 2019 학년도 바로 전년도죠. 예,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전년도 출제 경향 보고 그냥 그런 형태로 맞춰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에 선생님들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이죠. 뭐 망했다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예, 진짜 망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 원래 공부하실 때는요. 전년도 출제 경향만 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최근 3년간 출제 경향을 다 고려해서 대비하셔야 실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더라도 예, 다 풀 수 있게 예, 그렇게 안정적이고 정도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광역시만 이제 이렇게 잘라갖고 왔습니다. 선생님들 가이드 보시면 다른 지역도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실 거는 광역시는 항상 높습니다. 예, 경쟁률도 높고 합격선도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재임용도 되게 많아요. 물론 재임용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뭐 복지나 일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항상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제 경향에서 영역별 출제 비중 분석표 있는데, 자, 요거는 선생님들이 참고하세요. 자, 골고루 나오고요. 저희가 지금 시험 평가 영역으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게 모두 요 과목이에요. 상담이론 실제, 성격심리, 가족상담, 집단, 진로, 심리검사, 특수화. 자, 상담 실습까지는 이전도엔 요만큼만 했으면 됐어요. 상담 실습이라는 게 학교 상담 파트거든요. 네, 근데 학교 상담 실습 파트는 저희가 뭐 상담 이론이나 집단에서 배우는 파트가 다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학교 현장 그것만 조금 더 하면 되는 건데, 자, 2018학년도부터 아동, 청소년, 이상심리, 심리학개론, 심리치료, 학습심리가 더해졌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과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전까지는 쉬웠는데, 그래서 모든 과목은 이래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아서 좌절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이제 보시면 학습 심리는 저희가 상담 이론 실제에서 거진 다 다루는 내용이라 거진 뭐 반복하는 개념이고, 심리 치료에서 나오는 영역도 이상 심리나 집단이나 상담 이론 실제에서 배우는 영역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심리 치료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내었거든요. 그래서 거진 다 속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리 치료라는 영역에 저희가 심리 검사에서 하는 뭐 MMPI, 그다음에 웩슬러 아동용 성인용 지능 검사, CBCL 이런 거 저희 심리검사에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치료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집단 상담, 이론별 집단 상담, 그 다음에 상담자 윤리 이런 것도 다 심리치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저희 다 뭐 상담 이론이나 집단에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범주적 분류 체계 요번에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예, 그거 들어있는데 저희는 이상 심리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진 심리치료는 나중에 교재 나오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몇 장 안 돼요. 왜냐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는 앞에 있는 이쪽 왼쪽에 있는 거 특수학까지 하고 상담 실습, 아동, 청소년, 이상심리, 심리학 개론. 그러니까 추가되는 과목 중에 분량 많은 게 아동, 청소년, 이상심리, 심리학 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많고요. 예,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지시죠? 예, 절대로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따 이제 연간 커리큘럼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1월부터 6월까지는 진도를 나가요. 예, 진도 나가면서 기출까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6월까지는 진도 다 합니다. 6개 과목. 이 모든 과목을 예, 다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출제 경향을 좀 볼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최근 3년도 거를 봤을 때 좀 어려웠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2018학년도도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기출 영역 출제 비중이 많이 감소했어요. 제가 다 세봤거든요. 예, 그래서 기출에서 심화대에서 나온 것도 다 기출로 놓았어요. 그랬는데 예년에 바로 전년도가 그 기출 영역이 62%였고 그 전년도는 막 70%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이번에는 기출 영역이 41.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출 영역만 맞으셔도 꽈락은 면해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가 다 새로 출제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 거예요. 근데 그게 B형에 다 나왔어요. 저 골고루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새로 출제되는 걸 B형에다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헉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막 뭐 끝나고 우신 분도 계시다고 속상해서. 예, 근데 뭐 본인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자, 체감 난이도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가 너무 쉬워서, 예, 너무 쉬워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기출 영역이 출제 비중이 감소했다는 거는 새로운 영역이 많이 출제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기출 영역을 변형하거나 심화된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그래서 A형 푸실 때는 쉬웠네? 대부분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네. 자, 그런데 새롭게 출제된 영역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자, 예전 연도를 보면 새롭게 출제된 영역은요, 단순하게 뭐 단계 명칭을 묻거나 사례 근거 갖다 대는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의 특징은 데피니션 쓰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의미 써라.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실 4점짜리 묻을 때도 저는 항상 선생님들 어차피 데피니션을 하셔야 되니까 막 0.5점씩 쪼개서 막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의미 쓰는 게 6개나 나왔어요. 예, 데피니션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비교 서술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예, 폭식장애랑 신경성 폭식증. 자, 이런 거는 저희 다 한 거거든요. 뭐 종합이론에서도 하고 실제로 문제도 풀었어요. 예, 이런 거 비교 서술. 진단 기준을 단순히 뭐 가로채우는 게 아니라 비교 서술이 나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나와서 아마 좀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보고요. 그다음에 B형에는 새로운 영역이 너무 많이 출제되어서 네, 그래서 B형에서 기출 영역은 11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 29점이 다 새롭게 출제된 영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저도 항상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 때 낼 때 보면 A형보단 B형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출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똑같은가 봐요. 예. 다음 보시면 3번. 자, 여기 이번에는요. 또 뭐 주요 개념의 의미 쓰는 문제나 자, 그다음에 모형의 적용, 그다음에 진단명 쓰는 거, 그다음에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기록용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록용지를 보시고 환산 점수를 이용해서 전체 IQ가 이 학생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에 대한 타당한 추정치라고 할 수 없을 때 그때 일반 능력 지표, GAI죠. 네, 그거를 산출하는 방법 등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요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종합이론 심리검사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이거든요. 저희 보면은요, 꼭 상담 전공하신 분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이 상담에 대한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하셔서 타교과에서 되게 많이 넘어오세요. 복수 전공도 되게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이론 2에 가면은 제가 심리검사만 한 3주에서 4주에 걸쳐서 다루어 드립니다. 그래서 뭐 한 주는 뭐 MMPI 하고 또 한 주는 뭐 지능 검사하고 하는데 그 지능 검사할 때 웩슬러는 아동용, 성인용 이렇게 두 개 다 하고요. 그다음에 KABC2, 예, 카우프만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 투사 검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지능 검사 강의할 때 제가 그때 뭐 PPT로 도구도 좀 보여드리고 도구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제 스캔 뜬 거를 예, 기본 이론대도 좀 보여드리고요. 종합 이론 할 때는 이제 기록용지 같은 거요. 전면을 다 복사해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작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 앞면만 복사해 드리거든요. 보면은 이번에 이제 출제된 거는 성인용에서 맨 앞면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환산 점수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다루었던 내용들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도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계산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7, 8월에도 많이 다뤘었어요. 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차 IQ 구하는 거 있거든요. 예, 편차 지능 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거는 이제 표준 점수 계산할 때 했던 거예요. 심리검사 기본 이론 할 때 그거 보면 표준 점수에 뭐 T점수도 있고 G점수도 있고 C점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차 IQ가 DIQ거든요. 예, 이게 디베이에이션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편차 IQ를 갖고 식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100 플러스 15치. 이게 뭐냐면 15가 표준 편차고 평균이 100인 표준 점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차 지능 지수 네, 요 명칭 쓰는 것도 나왔고 이거의 데피니션 쓰는 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의미 쓰는 것들이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뭐 초인지 예, 데피니션 쓰는 거. 초인지 같은 경우는 여러 영역에서 계속되어 나온 개념이었어요. 그다음에 뭐 그 울포크의 뭐 기대 유지 효과 이거 데피니션 쓰는 거. 자, 이거는 사실 저희 전공에서는 잘 안 배워요. 예, 교육학에서 배운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좀 어려울 때는 이제 어떻게 채점이 이루어지냐면 뭐 명칭 쓰는 거나 이렇게 딱 용어 쓰는 게 틀린 거를 맞게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 맥락만 쓰면 그러니까 데피니션 쓰는 거나 특징 서술하는 거, 뭐 비교 서술하는 거, 차이점 서술하는 거, 뭐 장단점 서술하는 거. 자, 요런 것들은 맥락만 맞으면 이렇게 맞게 유하게 채점되는 경향이 있겠죠. 예,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이렇게 뭐 의미나 특징 서술하는 문제를 많이 내고 그다음 유하게 채점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유사한 진단명 비교해서 쓰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유사한 진단명이라는 거는 신경성 폭식증하고 폭식장애 비교한 문제겠죠? 네, 이제 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급식 및 섭식장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이상심리 시간에도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심리 시간에서도 예, 뭐 그
급식장애, 섭식장애에서 이제 같이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신경성 폭식증하고 폭식장애는 두 진단명이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차이점 같은 거 되게 구분해서 서술해서 설명했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이제 7, 8월에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학교 현장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형 1번에 나왔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다른 말로 비자살성 자해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학교 현장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뭐 자살과 자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상담 실습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왔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진단명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뭐 작년에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런 문제가 안 나와서 이번에 나와서 되게 어렵다고 하신 거지.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게 비교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 ADHD나 품행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 뭐 중복 진단하는 것도 나왔고 품행장애에서 아동기 발병하고 청소년기 발병형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알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속 강조되는 건데요. 교육학에서 다루는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뭐 1,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 되고 시간만 되면 맨날 이 얘기해요. 교육학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 얘기해요. 근데 이번에도 그 예상이 빗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울포크의 기대 유지 효과, 캠벨과 스탠리의 실험 연구, 저희는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를 하긴 했어요. 심리학개론에. 근데 캠벨과 스탠리 이런 건 저희 과목에서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B형의 11번 보면 뭐 무선할당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캠벨과 스탠리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야 했는데 학생들이 교육학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교육학 강사라고 다 해주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학원에서 김영 교수님 걸 많이 들으니까 학생들이 다 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학을 열심히 했으면 이것까지 풀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요. 교육학 쪽이 많이 나와요. 분명히 전공에서는 안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같이 열심히 하시면 전공 점수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전공에서 배운 게 교육학에서 나올 때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전공에서 열심히 가드너 했는데 가드너가 교육학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 과목이 생기면서 아동, 청소년, 뭐 심리학개론, 그 다음에 이상심리, 뭐 이상심 빼고 이런 게 생기면서 교육학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고 출제위원들이 자꾸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이 잘 하시면 좋겠죠? 근데 교육학은 중요한다는 거 알지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시간 없다고 자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면 후회하시죠. 그죠? 그래서 교육학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뭐 급식 및 섭식장애, 학교 현장 상황과 특성 반영한 영역에서도 출제되었다. 뭐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상담 실습에도 했지만 문제로도 다뤘거든요. 뭐 자살 행동 장애랑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이거 뭐 비교하는 거, 자살 시도랑 자해 행동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도 했었고.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자살이 정말 많고 자해가 되게 심해요. 자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담 실습에 요번에는 자살과 자해를 따로 같이 했거든요. 작년에도 되게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자해나 요 관련된 거는 면접에서 서울하고 인천은 면접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상담 실습 파트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꼭 1차에 안 나와도 2차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꼭 시험에 안 나와도 학교 현장 들어가면 다 그런 애들 만나거든요. 뭘 알고 계셔야 가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나온 거죠.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랑. 이따 이제 시험 문제 잠깐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장애도 마찬가지죠. 청소년하고 아동 상담 하시려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급식 및 섭식장애. 이번에 시험 나온 거는 뭐 폭식장애랑 신경성 폭식증 나왔지만 이식증도 저희는 했거든요. 이식증. 학교 현장에 되게 많아요. 이식증이 뭐예요? 먹이면 안 되는 거 먹거든요. 애들이. 막 핀도 먹고 모래도 먹고 종이도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뾰족한 거 먹어서 여기 그러니까 구멍이 나서 막 119 타고 막 가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반영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출제위원들은요. 이제 그런 거. 자, 이런 거고요. 자, 경향이 이래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출 영역과 영역별 배점표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가이드 11쪽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난 거. 뭐 A-1이라는 게 A형 1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A-4는 A형 4번. 그래서 그거 다 더한 게 배점이 8점이에요.
예, 한 문항에 여러 개 물어본 것도 있어서 그거 제가 다 계산해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또 참고하실 거는 그 아동 심리에다 제가 브롬펜 브레를 놓잖아요. 이게 특수화에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 심리에 보면은 B의 10평, B 10번 보시면 이상행동의 분류체계 범주적 차원적 분류 나왔거든요. 그죠? 저 요런 거는 저희 이상 심리에 써서 제가 이상 심리에 놨는데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 보면 이건 심리치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출제위원들은 냈을 때 심리치료에다가 이거를 써놓고 냈다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골고루 다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상 심리에서 배웠고 풀었던 문제라 제가 이제 거기다 넣었어요. 심리학 결론이 너무 많죠. 그죠? 네. 자, 이 파트가 계속 지금 교육학하고 많이 겹쳐요. 네, 그리고 문제가 전공이 80점인데 출제위원들은 절대로 만점 못 나오게 되니까 못 풀만한 걸 꼭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 풀만한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다 하면요. 다른 것도 못 해요. 예, 기본적인 거 위주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쭉 강의를 하지만 마지막에 저도 이제 모의고사 끝에 쪽 가면 안 한 건데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일정 연수에서 자꾸 다루는데 이런 거는 제가 또 따로 다뤄요. 그런 거 말고는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막 지엽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이제 그런 건 제가 쭉 말씀드린 거고 이제 참고하세요. 네, 보통 골고루 나게 왜냐하면 그 영역 평가표에다 다 이렇게 골고루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쪽에도 다 겹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안 보고 오신 분도 많긴 하는데, 자, 기출 그 예시문항 보기 전에 선생님도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이에요. 그럼 분명히 1대 4거든요. 공부를 1대 4로 하느냐? 아니에요. 교육학을 자리 잡을 때까지는 5대 5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전공이 지금 처음이 아니다. 미리 공부했다? 근데 교육학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전반기에는 6대 4로 하셔도 돼요. 교육학을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예, 처음에는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학이 더 어렵거든요. 다들 전공은 그래도 할만하다고 하세요. 근데 교육학이 어려워요. 그래서 20점이지만 나중에 발목 잡히세요. 남들 내 동률 점수에 남들은 다 18점 맞는데 나만 12점 맞아봐요. 떨어져요. 예, 그래서 교육학 너무 중요해요. 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하셔야 돼요. 예, 처음 시작하신다면 5대 5로. 교육학이 약하다? 그럼 6대 4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이 전반기는 웬만큼 끝나셔야 하반기 가서 전공을 점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학이 안 돼 있으면 뒤에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네, 분명히 후회하시거든요. 나중에 꼭 상담하세요. 아, 그때 상담할 때 교수님이 그렇게 교육학 하라고 할 때는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전공만 붙잡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교육학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쓸 때도 내가 쓰고자 하는 지역을 못 써요. 그냥 교육학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0점, 80점이지만 거진 비중은 비슷하다. 그 다음에 자꾸 교육학에서 전공으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봐도 교육학 다 들었는데도 다 맞히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맞히시더라고요. 전공으로 넘어온 문제를. 선생님들이 그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형, B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기입형이 네문항 2점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서술형 그렇게 되고 B형 같은 거 보시면 기입형 2문항에다 서술형 9문항인데요. 이게 답안지가 그렇게 막 검토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좀 되게 빠듯해요. 자, 요 답안지 쓰는 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때 보면 아예 OMR 그 답안지 놓고 그냥 다 시간제서 하거든요. 근데 그때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더해서 100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해서 100점 만점에 아까 나온 게 뭐 60 몇 점 커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기입형이 어떻게 나오나. 제가 문제는 여기 안 떠왔어요. 떠와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각자 가이드 보세요. 예, 가이드 11페이지 보면은 기입형 중에 A형 2번에 나왔던 게 있어요. 자, 집단 상담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요런 게 기입형이에요. 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코틀러가 제시한 치료적 요인 써라.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 하나 쓰고 이게 모험 시도거든요.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마법이에요. 그렇게 쓰면 1점 1점씩 채점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네, 자, 코틀러는 처음 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예, 코틀러 12가지 요인 말했는데 저희 요거는 이제 기본 때 배워요. 예, 기본 때 배우고 저희는 또 이제 뒤에 한번 보세요. 저희 7, 8월 달에 다 다뤘던 문제들이라 보시면 특히 이제 마법 같은 건 되게 특이한 요인이거든요. 한번 지문 보시면 기억 보세요. 밑줄 친 거 보시면
상담에서 용기를 내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험 시도라는 요인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 없는 비밀 그런 거를 진정하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건 모험 시도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마음이 온통 햇빛이 드는 것 같았다.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요인을 마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코틀러가 제시한 12가지 요인 중에 마법은 정말 특이한 요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집단에서 난 거. 집단이 좀, 그러니까 어느 애는 집단이 좀 더 많이 나고 어떤 애는 가족이 많이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집단은 항상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골고루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형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 1번 지문을 보시면요. 자, 요즘 학교에 자해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랬는데, 예, 정말 많죠. 예, 자해하는 학생들만 많은 게 아니라 가출도 많고요. 무단결석도 많고요. 예, 자살도 많고요. 학교폭력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런 문제 많죠. 예, 보시면은 그 어떤 아이들은 신체 고통스러운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신체 고통스러운 상해를 반복적으로 가하면서 이제 부정적 감성을 해소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 뒤의 지문에도 계속 연결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뭐 안도감도 없고 또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대인관계 어려움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해를 하면 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서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게 쭉 나오죠. 뭐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는 도중에 후에 뭐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그러면서 특히 이런 학생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자해 행동과 자살 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살 행동과 자살 시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는 그 이제 종합이론에서 예, 상담 실습 시간에 주제별로 되게 많이 다루고 자해와 자살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잘 다루죠. 그래서 자살 시도랑 자해 행동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는요, 죽으려는 의도로 행동하는 걸 말하고요. 근데 자해 행동은 죽으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이 자해 행동도 너무 그냥 방관을 하게 될 경우는 자해 행동이 심각한 경우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 보면은 아이들이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해 행동 하다가 잘못해서 뭐 여기 안에 혈관을 건드리거나 해서 너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119를 불러서 막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현장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은 다들 너무 모범생이신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가출한 적도 없고 자해를 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상담교사는 학교 들어가면 순전히 이런 아이들만 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담교사 발령 나서 나가면 한 학기는 정말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와서 뭐 채점하러도 오시고 컨택을 좀 많이 하니까 가끔가다 너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막 살도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맨날 우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무섭고 그런 아이들 만나는 것조차 너무 무섭고 해서 상담 끝나고 나면 그 문 잠가놓고 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잠가놓고 막 책상 밑에 가서 막 우신대요. 펑펑 운 다음에 또 보면 상담 시간 되면 또 눈물 닦고 앉아서 상담하시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차 공부하실 때도 보면은 저희가 단순히 이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학교 현장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해드리고 또 상담 실습이나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아, 학교 현장이 이런 곳이구나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예, 초등학생인데도요, 상담하다가 상담교사한테 침도 뱉고요. 어떤 학생은 갑자기 달려들어서 상담교사를 물은 거예요. 팔을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하다 말고 응급실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팔에다 뭐를 이렇게 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다 학교 현장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문을 보시면 DSM-5에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라는 영역에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자, 약자로 NSSI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를 비자살성 자해 또는 비자살적 자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진단을 자살행동 장애라는 진단과는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DSM-5 뒤쪽에 부록에 가면요.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적 상태에서 거기 보시면은 자살행동 장애도 나와 있고, 비자살성 장애도 나와 있고, 뭐 카페인 사용 장애나 인터넷 게임 장애 뭐 이런 거 등등이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비교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문을 보시면 자해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후 자살 완수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7, 8월에 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떠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진단 기준을 다루면 내 화면에 다 안 보여서 중요한 것만 떠왔어요. 자, 7, 8월에 저희가 다뤘던 문제 보시면 자살행동 장애랑 제가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를 한 문제에서 다뤘었거든요. 네, 물론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상담 실습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자살행동 장애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은 그 화면 보시면 B에 그 니은 해놓고 보시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딱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그 진단 기준 밑에 보시면 요런 내용들이 밑에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저는 생략해서 여기까지만 이제 해갖고 왔는데 이 본문안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다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점점 상담교사는요,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면접뿐만 아니라 1차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걸 늘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2차 면접할 때도 많은 도움이 돼요. 예.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회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뭐 Q&A 올리신 거 있더라고요. 설명회 신청하신 분들이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해서 한 게 있어서 어제 직원분이 정리해서 갖다 주셨어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B형의 1번 문제 이런 거 어디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뭐 책에다 뭐 교재 없었다, 그러니까 강의를 안 들으신 분 같아요. 교재에는요 모든 거를 다 내진 않아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단 기준은 저희 7, 8월에 문제 다루면서 했고요. 7, 8월 문제는 뒤에 이제 적중 보시면 돼요. 자살행동 지문 자체가 자살행동 장애랑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 진단명 쓰는 거였어요. 예,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담 실습. 네, 그때 제가 자료 다시 찾아봤더니 제가 거기다 비자살적 자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진단명은 7, 8월 달에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다 다루는 겁니다. 뭐 실제로 뭐 없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서 Q&A 올리셨는데, 실전적 공어 어딨냐 그러는데 저희 책에 있어요. 네, 실전적 공어 종합이론 2에 있습니다. 예, 뭐 실전적 신경증은 뭐냐 근데 저희는 그냥 신경증이라고 배웠거든요. 예, 세 가지 중요한 신경증이 있다면서 프랭클이 우울하고 약물 중독하고 공격성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그 Q&A랑 관련돼서 제가 설명할 때 나오면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해 관련 용어 처음 들어보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직 처음 시작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심리검사인데 2코드가 처음 나왔어요. 3코드 나왔었구나. 보통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2번하고 7번, 2번이에요. 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77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 염려하고. 자, 미리 걱정, 염려하는 거는 7번 척도. 강박증 척도가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죠? 네, 척도 상승했을 때. 네, 이런 사람들. 이런 7번 척도 상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에 되게 민감해요. 예, 평가 이런 데 되게 민감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PT 척도가 뜨면 이건 불안과 관련이 있죠?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쉽게 우울 불안해진다. 근데 2번, 7번의 뭐 특징이겠죠? 우울은 또 2번하고 관련돼 있고 불안은 또 7번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이것도 7번 척도가 상승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예, 자신과 타인의 수행에 대한 기대 수준이 되게 높고 되게 완벽을 추구해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완벽주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많아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사실 7번 척도가 상승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물론 여기 2번, 7번 다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 느끼고 자책하고 이건 또 2번하고 많이 관련이 있겠죠?
예, 그래서 보면 다 이거 2번, 7번이 상승해서 나타난 특징이고, 그 다음에 타인과 정서적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자, 2번, 7번, 2번일 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드렸던 게 있었어요. 예, 보면은 자기 주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뭐 관계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싸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어요. 만약에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면 0번이 떠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거든요. 네, 그래서 2번 77이 있으면 돼. 이거는 되게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277이. 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실전 9회 때 마지막에 MMPI 하면서 2번, 7번 상승했었던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쉬웠죠. 네,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제 이제 좀 실수하고 그러신 분은 막 뒤쪽을 잘못 읽으셔가지고 예, 그런 경우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시험 당일날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쉬운 문제예요. A형 12번. 네, 자, 요거는 물론 기본 이론에서도 나오는 거고, 뭐 예전에 뭐 문제 났던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뭐 결핍 욕구랑 성장 욕구, 의미 서술하라는 문제가 정말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예, 그래서 그거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로저스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매슬로우나 로저스나 다 자기 실현 욕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 같은 경우는 하위에 기억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소속, 존중 욕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약간 스캔을 떴더니 이게 약간 흐리게 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핍 욕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성장 욕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결핍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지 성장 욕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보시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욕구는 결핍 욕구. 그 다음에 이거가 니은과의 차이점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결핍 욕구는 뭐고 성장 욕구는 뭐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도 난이도는 되게 낮은 문제였어요. 그럼 쓰실 때 뭐 결핍 욕구는 기본적 욕구로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고 성장 욕구는 존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뭐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답안지가 정말 많아요. 결핍 욕구는 충족되면 긴장이 감소하지만 성장 욕구는 충족되면 오히려 긴장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이런 틀로 다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요거 차이점 한 가지 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있는 거는 로저스예요. 네, 로저스. 우리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이런 거를 인간 중심적 환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그다음 진실성. 요 세 가지.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제일 쉬웠던. 그렇게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디귿 보시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거를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 그죠? 지금 뭐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구조로 통합시킬 뿐 아니라 내면적 자원을 온전히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그런 거 그냥 쓰는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답안지 작성하는 건 나중에 이제 또 선생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냥 기억, 결핍 욕구.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뭐뭐뭐이다. 디귿은 무조건 긍정적 존중, 리을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많아요. 자, 기출만 잘 하셔도 일정 이상의 점수는 다 받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B형의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15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문제는 뭐 진단명 쓰고 분류 범주의 명칭 쓰고 그 다음에 신경성 폭식증과 폭식장애 진단적 특징 비교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요것도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학교 현장을 반영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보시면은 그 상담교사가 처음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보세요. 수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자 2판, 아이스크림 2통, 그리고 라면 5개를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먹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그 급식 및 섭식 장애라고 이거를 이제 이상 심리 시간에 배웠는데 이 안에 여기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신경성 폭식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폭식 장애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도 있고 뭐 이식증도 있고 학교 현장 가면 이식증 많죠? 예,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뭐 그 영양가도 없고 음식도 아닌 것을 먹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막 핀셋도 먹고 모래도 먹고 종이도 먹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걸 먹어서 또 속이 잘못돼서 바로 또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급식 및 섭식장애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신경성 폭식증하고 폭식장애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뭐 앉은 자리에서 피자 두 판이나 뭐 아이스크림 두 통이나 라면 다섯 개를 금방 한꺼번에 먹는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폭식 사파 중에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진단 기준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단 그 신경성 폭식증하고 폭식장애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진단 기준이 폭식 사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식 사파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상담교사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히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자 두 판, 아이스크림 두 통, 라면 다섯 개를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먹는 건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는 분명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식 사파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음식에만 몰입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을 먹어치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요. 폭식 사파 A에서 보면 두 번째 진단 기준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파 중에는 먹는 것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폭식증하고 폭식사파가 비슷하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시는데 폭식사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경성 폭식증하고 폭식장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진단 기준은 폭식사파죠.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경성 폭식증에는 폭식 후에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나타나요. 그런데 폭식장애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신경성 폭식증에서는 그 체형과 체중이 자기평가나 자기인식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런데 폭식장애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기준은 신경성 폭식증에는 들어가 있지만 폭식장애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폭식 후에 부적절한 보상 행동은 뭐냐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7, 8월에 풀었던 것 중에서 예, 제가 이제 비슷한 문제를 떠갖고 왔어요. 25번. 자, 요게 바로 이제 신경성 폭식증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니은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예, 보시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예, 막기 위해서 구토나 관장약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입에 넣는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폭식을 한 다음에 내가 체중이 증가할까 봐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바로 폭식 후 나타나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신경성 폭식증에서는 나타나지만 폭식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 부분만 하나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먹고 나서 일부러 먹은 거 다 토해내려고 아이들이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막 뭐 다른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를 많이 하는 애들은요, 이빨이 다 상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폭식장애는 체형이나 체중이 자기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내가 조금 많이 먹어서 뚱뚱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 폭식장애인 사람들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체형이나 체중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경성 폭식증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해요. 체형이나 체중이. 자기인식이나 자기평가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고 나도 과도하게 부적절한 보상행동을 함으로써 살이 찌지 않는 거죠. 예, 그게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비교해서 쓰시는 거죠. 네, 이런 부분입니다. 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진단 기준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진단 기준이 이제 80점 중에 뭐 항상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폭식장애랑 관련된 게 4점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불안장애, 예, 범불안장애, 네, 범불안장애에서 개월 6개월 쓰는 거 그 1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비자살성 자해 같은 경우는 물론 진단 기준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뭐 거기다 넣으셔도 되지만 저희는 또 상담 실습 시간에 배운 내용이거든요. 뭐 이렇게 따지면 뭐 80점 만점에 이 정도면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1년 동안 막 손진기 갖고 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용에서는 0.1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어려워도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상심리 진단 기준 중요한 거는 거진 다 외웁니다. 저희는요. 예, 제가 방금 전에 손진기라고 했는데 저희가 배운 진단 기준을 한 책에 다 이렇게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소책자에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갖고 다니면서 외워요. 제가 밑줄이 그어져 있고 빈칸이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늘 갖고 다니면서 외우십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다 외워 하시지만 다 외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외운 게 뭐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현장감은 다 필요하신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현장감은 품행장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식 및 섭식장애 안에 속하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살행동 장애를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고 다 있어요. 품행장애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건 알고 계시면 다 좋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학교 현장을 이해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공부할 때 어차피 난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아리 창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조아리 창. 자, 요것도요. 기출 영역 심화돼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이나 출제됐었어요. 예, 조아리의 창. 자,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기출 지문이고 왼쪽이 원래 지우기 전에 원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게 피드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게 자기 개방이고, 예,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맹점 영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B가 맹점이거든요. 여기 이쪽 거 보시면, 자, 뭐 문제를 보시면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치료적 요인, 뭐 기술 명칭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기억과 니은의 기능을 그 영역 이름을 써가면서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도 여기가 열린 영역이고, 그죠? 여기가 맹점 영역이고, 여기가 숨겨진 영역이고, 여기가 미지 영역. 여기는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 명칭을 알고 계셔야 이제 기능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피드백을 또 여기가 뭐냐면 자신은 모르는데 타인에겐 알려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나는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투?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알아요. 그게 바로 맹점 영역이거든요. 자, 요 영역을 좁히고 열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나를 알잖아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숨겨진 영역이라는 건 내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남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이 영역을 줄이고 열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기 개방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노출하면서 이 영역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영역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능은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뭐를 통해서 뭐 어느 영역이 축소되면서 어느 영역이 확장된다. 이런 식으로 기능을 서술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네. 자, 요것도 기출 영역이 이제 심화돼서 나온 거로 예, 제가 그렇게 뒀어요. 예, 이렇게 나왔고. 자, 그다음에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B형 어떤 학생이 답안 이게 문제집 받자마자 자기는 이렇게 먼저 보신대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10회 때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문제 똑같이 지워서. 그러니까 저희가 10회 때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 이 조아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억력만 순서 바뀌었죠. A, B, C, D 바뀌고. 예, 그다음에 지문에 이 지문이 들어갔는데 요 지문 내용이 기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조아리는 아마 선생님들이 잘하실 거예요.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해갖고.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전략이에요. 네, 출제 경향에 따른 학습 전략. 자, 이건 선생님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항상 모든 거는 기본에 충실이에요. 예, 기본 충실. 자, 전반기는요. 이론을 1월부터 6월까지 해요. 자, 이거는 나올 거, 이건 안 나올 거 이렇게 필터링 하시면 안 돼요. 예, 일단 1월부터 6월까지는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되 기출이 많이 됐거나 옛날에 기출됐는데 요새 안 됐어? 이건 출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인지하시면서 공부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필터링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이제 외울 때 이거는 바로 최근에 났으니까 이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막 필터링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학문의 기초예요. 예, 그다음에 단순 암기 별로 안 좋다. 예, 그죠? 왜냐하면 단순 암기를 하면 사례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그거예요. 평가 과정에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이론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수업 시간. 예를 들면 굳이 문제를 풀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예, 그럼 그걸 잘 기억해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 편차 지능 지수. 예. 그다음에 웩슬러 지능 검사 그 기록지 보고 하는 거. 예. 자, 그런 것들 다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마다 출제 경향 방영돼서 제가 더 자료를 추가해서 해마다 강의를 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재수하실 때 그냥 1월부터 쫙 와서 드시는 분도 많지만 어떤 분은 그냥 하반기 때 오시는데 그럼 뭐가 차이 나냐면 저는 1, 2월 달부터 6월까지 새로 추가돼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 갖고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문제 풀 때 그런 걸 잘 못 푸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력이 되신다면 재수를 하는 것도 이론 강의부터 듣는 게 더 바람직하다. 예, 이제 그런 내용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재수할 때는 더 내가 처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재수했을 때 성적이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난 했으니까 하면 이건 알고 이렇게 자꾸 넘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또 고득점 받기 좀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배운 내용을 매번 복습하는 거죠. 저희가 평가 영역이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 2월까지는 잘하시는데 3, 4월 되면 영역이 더 많아지죠. 5, 6월 되면 완전 혼란에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배운 내용을 항상 복습하시는 거고 복습하고 나면은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잘 내서 구조화하는 겁니다. 물론 구조화하실 때 그냥 백지 놓고 이렇게 써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우리는 이제 스키마를 활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화되어 있는 마인드맵이에요. 전 과목 전 영역이 제 강의 영역에 맞춰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3월부터 스키마 활용하는 방법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선배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시면 선생님들이 뭐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담이론 실제라고 하면은 뭐 접수 면접 그리고 초기에는 주요 과제가 뭐 어떤 게 있고 이때 사용하는 기법이 뭐 관심 기울이기, 경청, 반영, 재진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기에는 주요 과제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상담자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기법은 사용하는 기법은 뭐고 이제 그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결하고 추수 단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교재를 보면 되게 여러 장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시면 선생님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상담 실제 장면은 접수 면접부터 해서 추수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머릿속에 늘 그리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조화한 거를 갖고 다니시면서 그 다음날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뭐 직장에서 잠깐 뭐 점심시간에 시간 남거나 뭐 강의 공강 시간 같은 거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그거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스키마 활용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도 설명해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조화하시고요. 조금 지나고 나중에 하반기 정도 되시면 여기를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내용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기법 중에 초기에 뭐 재진술을 사용했다? 그러면 재진술 옆에 데피니션도 쓰시고 효과도 쓰시고 유의사항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조화, 그러니까 상반기는 구조화할 때 이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는데 하반기 되면은 본인이 안 내용을 암기해서 쓰는 데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영역을 완전 학습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번 정도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기출 강의가 4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강의하니까 직강 신청하신 분들은 사실 직장 다니거나 학교 다니시는 분들 못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강으로 이제 전환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4월 첫 주부터 해서 상담이론 실제부터 해서 끝까지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출을 푸시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이론만 계속 공부하시면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정리도 되게 잘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서 또 기출 영역이 심화되거나 확장돼서 출제된 가능성 같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풀다 보면 아, 이게 예전에는 났는데 이번에 출제가 요새 좀 안 됐구나? 그러면 아, 이거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예측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보시면 조아리의 창 같은 거는 2006년하고 2007년에 2번이나 출제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형돼서 출제된 거죠. 그게 이제 집단 상담의 그 치료적 요인하고 같이 해서 나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해결 중심에서 나왔던 방문형, 척도 질문, 뭐 악몽 질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예전에 다 나왔던 건데 악몽 질문은 처음 출제됐거든요. 이것도 기출 영역이 심화돼서 그 주위의 영역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출 영역만 완전하게 학습하시면 일정 이상 점수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모든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기출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모든 게 다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영역 중심으로 먼저 눈에 들어오도록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로 갖고 뼈대를 만드신 후에 그 외의 거를 갖다 붙이시면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 3년 정도의 출제 경향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2018, 2019, 2020. 자, 요거를 다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출제 경향은 그에 달라요. 어떤 출제원이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고요. 난이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 출제 경향만 딱 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는 정말 쉬웠잖아요. 근데 2018년도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년도 거만 쉬우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작용이 꼭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정도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출제원이 어떻게 출제하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우리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꼼꼼히 다 보시는 게 맞아요.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다. 자, 그렇게 보신 분들은 사실 이번에 뭐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어려웠다 하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 풀었다 그러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교육학이 정말 중요해요. 교육학도 전공만큼이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했지만 울포크의 기대 유지 효과나 캠벨과 스탠리의 실험 연구 등 이런 거는 이제 교육학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모든 교육학 교수님이 다 다루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희소에서 강의를 하니까 희소에서 교육학 강의 김영 교수님 걸 많이 듣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이 다 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이제 건너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됐고요. 추천도서는 선생님들이 뭐 참고하세요? 꼭 이거를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뭐 배우지 않은 거 있잖아요. 학부나 대학원에서 배우지 않은 건 내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뭐 구입하신다고 할 때는 가장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해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학부나 대학원에서 배운 그 교재 있으면 그거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전까지 좀 시간 있잖아요. 상담 이론과 실제 정도 하나 정도는 좀 읽어갖고 오시면 좀 여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론서. 그리고 개론서는 어때 활용하시냐면 저희 교재가 요약식으로 돼 있잖아요. 교재가 요약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기 좋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해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는 개론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개론서 볼 때는 모르는 부분을 파트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사셔도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론 실제 정도는 쭉 보고 흐름 같은 거 파악하고 오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론서는 쭉 드렸어요. 자,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야 뭐 이런 거 다 참고해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원래 이게 맨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이진영과 준비한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제 소개인데 우리 딸이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풍선 이렇게 놨더라고요. 사실 제가 2005년도 전문상담 임용 첫 해에 처음에 이쪽으로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16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열정을 요량진에 다 쏟았어요. 일단 뭐 그런 거고 뭐 다른 걸 자랑할 건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다음에 열정, 뭐 그런 거, 하여튼 오래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커리큘럼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상반기는 이론 강의 하는 거거든요. 자, 1, 2월부터 다음은 너무 지루해서 못해요. 자, 1, 2월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출제 많이 됐던 영역이거든요. 상담 이론 실제부터 특수화 상담까지. 자, 이거로 합니다. 1, 2월 달 8주 동안에 걸쳐. 자, 영역이 그렇게 돼요. 자, 1권이에요. 그리고 자, 이번에 교재가 다 개편이 돼서 작년 교재를 갖고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추가 과목을 3권에다 넣어서 막 3, 4, 5, 6때는 2권 갖고 왔다 3권 갖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다 강의 순서에 바꿔서 다 바꿨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1권 하시고 3, 4월 달에는 2권 갖고 오시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 6월은 3권 갖고 오시고 3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매주 형성평가해요. 뭐냐면 지난주에 배운 거 선생님들이 복습해 갖고 오시잖아요. 아침에 오시면 그거 받아서 그거 먼저 푸시는 거예요. 근데 형성평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뭐 범주적 분류, 차원적 분류 이건 저희는 문풀대로 다뤘거든요. 7, 8월 달에. 근데 형성평가에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내서 몰랐는데 본인은 형성평가를 반복해서 형성평가 있는 거로 기억해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와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평가가 사실 뭐 하는 게 손계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형성평가 끝까지 보시면 돼요. 예, 매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한 분량이 있을 때 제가 읽기 자료 드리고요. 읽기 자료는 선생님들이 그날 가서 읽어 갖고 오신 다음에 다음 주 갖고 오시면 제가 이제 뭐 요약 설명해 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2월 달에는 합격자 사례 발표 특강이 있어요. 이거 저희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수업 좀 일찍 끝내고 그래서 선배들이 와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 4월부터 이제 선생님들 힘드세요. 네, 1, 2월까지는 할만하다 했는데 자, 3, 4월 되면 종합이론이 이제 3월 14일부터 시작이 돼요. 네, 이제 보시면 종합이론에도 보면 상담이론 실제 이렇게 나와서 앞에 1, 2월과 겹치는 게가 있는데 과목명이 겹치는 거지 영역은 안 겹쳐요. 왜냐하면 상담이론 실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하면 한 3주 해야 돼요. 그러면 질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고 쉬운 거 먼저 1, 2월에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3, 4, 5, 6에 나눠서 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상담이론 실제 성격 가족 집단 요까지가 기본에서 다뤘던 영역이지만 영역은 달라요. 과목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다 상담 실습하고 아동 청소년 심리를 3, 4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진로 상담 심리검사 특수화 상담 이거 하고 이거는 1, 2월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상심리 심리학개론 학습심리 이쪽 나머지 거를 종합이론 2에서 합니다. 예. 자, 심리검사는 한 4주 정도 진행되고요. 네, 이때는 뭐 웩슬러 지능검사도 하고 저희는 KFC가 아니라 KABC도 해요. 네, KFC가 저희 저기 학원하고 연관돼 있어 수강생들 뭐 할인해주고 그러죠. 예, 죄송해요.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예, KABC2도 했어요. 왜냐하면 카우프만도 쓰거든요. 예, 근데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뭐 지능검사는 그것까지 했어요. 예, 성인용, 아동용 다 하고 ABC2, 그 KABC2까지. 그래서 이게 좀 뭐 현장 경험 없거나 저희가 다른 과목에서 많이 넘어오세요. 그러면 한 번도 뭐 해본 적 없으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5, 6월 강의 들으시면 뭐 제가 뭐 도표 뭐 이렇게 도구도 보여드리고 PPT로 보여드리고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하프 모의고사를 해요. 자, 이거 모의고사 문제는 인강생은 올려놓으니까 그냥 푸시면 되고 직강이나 대구 라이브 같은 경우는 다 답안지를 받아서 채점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선생님들한테 너무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1, 2월 배운 거를 3, 4월에 이렇게 또 탁 시험을 보고 기출 형태예요. 그 다음에 또 5, 6월에 또 시험을 보고 2차. 그죠? 하프라고 한 거는 23문항이 아니라 그보다 좀 작아요. 그 다음에 7, 8월에 마지막으로 3차 한 번 더 보거든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양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스트레스는 엄청 받으시죠? 네, 그래서 채점은 대구 라이브까지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막 적극적인 분들은 등수 알려달라고 해서 또 끝나고 오시면 제가 등수도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관리반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거 시험 보셔야 되고요. 뭐 직강이라도 이거 안 보시는 분도 시험 안 보세요. 왜냐면 시험 보고 나서 점수에 충격받을까 봐 안 본다고 그러신 분도 계신데 웬만하면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관리반을 들어오시려면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제가 이제 뽑고 그래요. 그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뭐 형성평가 똑같고 그 다음에 3, 4월부터는 서술형 문제를 매주 하나씩 풀어요. 제가 문제 드리면 선생님들이 답안지 써놓고 이때는 첨삭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서술형 그렇게 첨삭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이제 뭐 답하고 이제 하면 선생님들이 이게 본인 거 채점하시고 첨삭은 7월부터 해드려요. 직강생하고 대구 라이브만. 그래서 3, 4월부터는 형성평가도 풀지만 서술형 문제도 풉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 이런 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는 게 많은데 다 그냥 그러니까 답안지도 잘 쓰시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면접 특강 한 번 있어요. 항상 했어요. 3월 달에 잡았습니다. 자, 촬영이 안 돼요. 현직 교사가 와서 하는 거라.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면접 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때 수업 끝나고 진행되거든요. 그때 같이 와서 참석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면접 특강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해보게 하는 특강이에요. 상담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면접을 준비하려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바로 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면접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고. 자, 됐어요. 다른 건 됐고, 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는 3, 4월부터 계속 같이 사용할 거예요. 네, 되고. 자, 읽기 자료 제공은 똑같고. 자, 기출문제 분석은 4월 첫 주 수요일부터예요. 네, 13주 정도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기출문제집도 다 새로 다 개편 다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종합이론 들으시는 선생님들 다 무료. 예,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은 다 무료로 예,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죠. 이때부터 문제풀이거든요. 그래서 7, 8월은 9주. 왜냐면은 뭐 특수화랑 이상심리는 한 주 같이 시험 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동심리, 청소년심리, 뭐 또 같이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섞여 뭐 심리학교로 이렇게 같이 뭐 하여튼 이렇게 과목마다 해서 9주로 다 나눠서 전체 영역을 영역별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전년도 문제 사용 안 합니다. 네, 새로운 문제로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풀어볼 게 다 어려워서 추가 문제를 좀 많이 드려요. 몇 문제씩 드려요. 과목마다 다른데 이제 그거는 선생님들이 그날 푸신 다음에 다음날 제가 그걸 설명해 드려요. 예, 추가 문제 관련해서. 근데 추가 문제는 주로 제가 이 앞부분엔 다루지 못했지만 뭐 할 만한 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추가 문제에서 새로 영역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사실 나올지 모르고 낸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코틀러 그리고 그다음 뭐 있었죠? 추가 뭐 있었지? 무선할 땅 이것도 있었고 또 뭐 있었나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것들인데 아 자살 예 자살 그 자해 예, 자살노동 자해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 못 푸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7월까지 계속 시험 봐가지고 관리반을 계속 조정해요. 네, 일단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3번 시험을 계속 봅니다. 그 다음에 7월 한 마지막 주에 전국 모의고사 볼 거예요. 예, 그때 나중에 꼭 와서 시험 봐보세요. 학교를 진짜 빌려서 봐요. 전국 모의고사. 네, 교육학부터 해가지고 네, 그거 한번 있을 거예요. 자, 9, 10월은 마지막이죠. 예, 실전 모의고사 봅니다. 9회거든요. 자, 1회부터 9회까지 예, 해서 A, B형으로 실제로 선생님들이 답안지 작성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뭐 매년 새로운 문제로 할 거고요. 자, 원서 접수선 지난번에는 전체 채점 한 번 해드렸는데 이제 2번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날 당일 아침 좀 일찍 와서 교육학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교시 교육학 보시고 그 다음에 2, 3교시 전공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은 채점 안 해드리고요. 답안지만 드리고 전공은 답안지 내시면 전체 채점 해서 드리죠. 네, 드리고 본인 점수 등수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름은 써붙이지 않지만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름 빼고 점수랑 등수만 쫙 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원서 쓰기 전에 지표를 좀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했는데 원서 쓰기 전에 전체 채점 한 거랑 본인이 1회부터 그 써놓은 점수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지역 상담 해드려요. 이제 지역 상담이란 게 뭐냐면 전년도 제가 이제 상담했던 내용 그 좀 참고하고 지금 이 안에서 선생님들이 대충 어느 점수대 선생님들이 서울을 지원하실 건지 뭐 이런 것들 좀 대충 알려드리고 지역 상담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심층 면접은 지금 원래 금년부터 한다고 했다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지금 가까스로 넘어갔거든요. 자, 선생님들부터 심층 면접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심층 면접. 심층 면접이 뭐냐? 상담교사만 따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미리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된다면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심층 면접 강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특강이 좀 많아요. 자, 합격자 사례 발표도 있고 면접 특강 2번. 이 면접 특강 2번째는 항상 시험 끝나고 첫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항상 했어요. 네, 요거. 면접 특강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항상 오시는 분들이 뭐 서울, 경기 이런 분들 많아서 서울, 경기 교사들이 와서 특강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면접은 똑같아요. 예, 보는 시간 똑같고 뭐 문제가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요번에는 평가원 지역도 만약에 심층 면접이 안 된다고 하면 예, 평가원 지역도 한 명 섭외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면접 특강은 항상 했던 거예요. 자,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심층 면접 상관없이 예, 계속 있어요. 자, 이런 거 있고 끝나면 바로 이제 있는 거 있고. 자, 그다음 모의고사 3번 보는 거. 자, 요거를 시험을 보셔야 이제 뭐 스터디 같은 거 짤 드릴 때 제가 참고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스타디를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직강 같은 경우는 스타디가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 또 직강 오시는 분들이 또 뭐 경북이나 전남에서도 이렇게 매주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 많은 수는 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이런 그 지역에 합격생이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요. 자, 1, 2월은 이제 자율반만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 중에 뭐 스타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조를 다 짜드려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짜드리는 게 아니라 초시생이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재수냐 이것도 다 감안하고 나이대도 봅니다. 예,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끼리는 조를 안 묶어드려요. 예, 그 다음에 성별 자 이런 거를 최대 반영해서 일단 조를 짜드려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스타디가 둘로 나눠져요. 예, 관리반과 자율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관리반은 공부 잘하는 반이고 자율반은 못하는 반이고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관리반이든 자율반이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맞는 분은 자율반에서 공부하시고요. 스타디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은 개별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빡빡하게 조이는 구조화된 상황에서 자극받으면서 열심히 더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보통 관리반을 지원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아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이제 관리반에 들어오시려면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무조건 들어올 수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를 3번 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의해서 조를 구성해 드리고요. 3월, 5월 같은 경우도 자율반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점수를 조금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분하고 스타디를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이제 짜 드려요. 그래서 이제 관리반 같은 경우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들어오신 다음에 완전히 안심하고 공부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5월 달에 시험 2차 시험 보셨을 때 꼭 봐야 되고요. 예, 보셨을 때 점수가 너무 안 좋을 경우는 제가 그래도 약간 정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봐드려요. 이제 이유를 물어보죠. 대부분 뭐 교생 실수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7월 달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한번 기회를 드려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이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나가세요. 그래서 다시 자율반이나 개별로 가서 혼자 공부하시거나 일반적으로 가서 공부하십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관리반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반 같은 경우는 꼭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반이 뭐 특별히 제가 뭘 더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관리반은 조장을 중심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긴 하세요. 가이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번에 18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주에 한 3조씩 만나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제가 먼저 질문을 받아요. 예, 일단 안 나가요. 강의실에서. 그러면 뭐 자율이나 뭐 그다음에 개별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와서 질문 받거든요. 그래서 질문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연구실 가서 강의 자료 올리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관리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순서대로 3주에 한 번씩 3조씩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적어 갖고 오셔서 한 번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관리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출석 같은 거 다 합니다. 그 조 출석이요. 스타디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스타디마다 해갖고는 과제 있잖아요. 예, 과제를 잘 해갖고 왔는지 안 해갖고 왔는지 과제 이행 정도 이런 걸 매주 점검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반 같은 경우는 뭐 수업 중에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항상 제가 끝나고 있으니까 뭐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제가 자율반 같은 경우는 왜 스타디에 참석 안 했고 왜 과제를 안 했나 이런 식으로 간섭 같은 건 잘 안 하죠. 왜냐면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강생 혜택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면접 시연이에요. 예, 면접 시연. 자, 이번에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면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시험 끝나면 면접 특강,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있는 면접 특강은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나면
직강생 한해서만 인강 선생님들까지 해주기엔 저희가 그런 여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소도 섭외가 돼야 되고 그다음 면접관들도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직강 선생님들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만 선착순으로 희망하시는 분들 받아요. 예, 그래서 면접 시연을 봐드립니다. 예, 물론 먼저 임용된 선배들이 봐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도 그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1월 4일 날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냥 개별 면접만 봐드리는 게 아니라 집단 토의도 봐드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에도 두 조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오전 6명 한 조, 그 다음에 오후 6명 한 조. 예, 그래서 집단 토의 뭐 40분 다 못 봐드리니까 한 15분 정도 봐드리고 피드백 해드리고 또 개별로 6명 한 명 한 명 그 개별 면접 다 봐드려요. 그리고 또 피드백 해드리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임용된 선배들이 다 봐드려요. 이제 그런 거 해드리고요. 이번에 경기도는 5지역에서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섭외할 수가 오기 힘들어서 그 우리 하시는 면접 시험을 받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장소를 또 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5군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 다음 인천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도 3군데에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두 날, 뭐 1월 4일하고 1월 6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데 팀은 이제 3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도 이번에 해드리고요. 예, 그래서 직강생 중에 합격자 중에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다 똑같이 합니다. 이럴 때는 뭐 관리반 이런 거 없어요. 예, 누구든지.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지역을 써내셔야지 그분들이 어디 썼는지 알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예, 면접 시험과 관련된 거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정말 피드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직강생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론서 좋아요. 저는 많이 읽으라고 해요. 예, 이해 안 되는 건 무조건 개론서 읽어라. 그죠? 예, 전체적 흐름. 어떤 분은 스타일이 요약으로는 내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개론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전체적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 되고요. 혹시 내가 수강하지 않은 과목이나 좀 약한 과목은 반드시 개론서 읽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를 하셔야 문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해하신 다음에 또 뭐 할까요? 학습한 내용 구조화하셔야 돼요. 그죠? 평가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비슷비슷한 이론과 기법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를 잘 구조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해놓으셔야 정리를 해놓으셔야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거든요. 네, 구조화는 처음부터 해요. 자, 1주 공부해서 복습했다. 그러면 그거 내용 구조화하고. 그러면 점점점 문제가 쌓이겠죠. 영역이. 그럼 계속 구조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게 구조화하시고 나중에는 거기다 다 채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뭐 방어 기제 명칭만 썼다. 그러면 나중에 뭐 7, 8월이나 9, 10월 되면 거기다 내용을 다 쓰시더라고요. 막 깨알처럼. 예, 그렇게 이제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뼈대만 잡고 이제 하반기 막 외울 때는 거기다 내가 막 주요한 뭐 의미도 쓰고 특징도 쓰고 다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는 건 아니죠.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해할 때는 개론서 활용하자. 예, 그다음에 학습한 내용 구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자, 그다음 기출 영역 중요하다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고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얘기했고. 자, 이거는 저희 그냥 커리큘럼대로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배운 내용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려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기출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요, 기출,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 막 이런 거, 막 객관식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갈 때 있는데 웬만하면 다 풀어요. 그리고 사실 뭐 금년도에 난 게 내년에 안 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그 기본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는 거는 여기 질문 내용에 이번에 나온 문제 안 달아주시냐고. 전 다 해요. 하긴 다 해요.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질문 내용에 있어서 예, 제가 추가로 안 달아주셔서 다 합니다. 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일단 다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2019년도에 위그필드와 에클스의 기대가치로 나왔거든요. 아, 그거 나왔으니까 로또의 기대가치로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 낮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하긴 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 때 할 때 금년에 나온 거 그렇게 강조 안 하죠. 예, 이제 그거야 나중에 이제 하는 내용이니까. 자, 보시고. 자, 골고루 공부하세요. 예, 먹는 것도 그렇지만 편식하시면 안 돼요. 네, 골고루. 예, 골고루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처음 공부할 때는 기출 영역이 많이 찍힌 거를 더 자세히 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부분.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1, 2월 공부한 거를 3월 초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셔야 되고 또 5월 달에 누적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예, 그러면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러면 1, 2월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벌써 5월 달 시험을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달 배운 건 두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7월 달은 또 그거 다 1월부터 6월까지 배운 걸 다 누적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고, 하반기 되면은 또 7, 8월 때 영역별로 한 번씩 한 주씩 돌아가거든요. 그때 또 한 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때는 1주부터 3주까지는 범위를 나눠서 하니까 3주 만에 전 과목을 다 영역을 다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5번, 6번 이렇게 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반복 학습은 많이 할수록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많이 할수록. 그래서 3번 꼼꼼히 보시는 것보다는 10번 보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암기가 안 돼요.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뼈대가 떠올라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떠올라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스키마 활용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거기를 다 채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복 학습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실 때는 꼼꼼히 다 보시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속도를 내서 많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전략 찾기인데, 자,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학습 전략은 본인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공부한다 저렇게 공부한다 거기에 너무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예,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처한 상황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더 계획적으로 약간 소속감 갖고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스타디에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스타디에서 공부하면 좋은 점은 뭘까요? 뭔가 내가 혼자 공부하면 볼 수 없던 그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좀 약간 오개념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타디원들의 도움을 받고 나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너무 많잖아요. 꼭 공부에 도움만 주는 건 아니라 서로 지지체계가 형성돼요. 위로해주고.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봐요. 예. 특히 이제 저희는 여기 직강에서 1년을 스타디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뭐 짧게는 뭐 8개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용이 끝나도 그냥 세워지는 그런 스타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상담교사는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디원들끼리 노량진에서 스타디했던 사람끼리 단톡방을 개설해서 임용 후에도 계속 컨택을 하신다고 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어려운 사례 있을 때 서로 도움 요청하고 예, 자문 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연수도 같이 똑같은 연수 같이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타디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열정과 자신감 유지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누구나 열정과 자신감 갖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연 나는 합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의문이 막 들어요. 예, 그럼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꼭 상기하셔야 되죠. 내가 왜 상담교사가 되어보자 하는지 그 이유, 목적, 동기 이런 것들 다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공부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열정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스스로에게 늘 되뇌이셔야 되고 예, 이래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찬스는 접니다. 예, 저에게 상담 신청하시면 예, 제가 이제 위로를 많이 해드리겠죠. 예, 그래서 직강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점이라는 게 상담이겠죠. 그래서 상담 신청은 아침에 이제 조교 선생님 받아요. 예, 그러면 그때 신청하시면 이제 끝나면 또 상담도 해드리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학습 전략인데요. 자, 2차 면접의 중요성 인식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2차 면접은 정말 중요해요. 자, 왜 요새 막 심층 면접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갑자기 2018 학년도부터 TO가 많아졌어요. 그동안 한 100여 명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500명, 600명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컴플레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상담교사가 임용돼서 들어왔는데 막상 학교에서 막 학교폭력이 터지고 자해가 터졌는데 상담교사가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만큼 이제 지역마다 편차를 되게 많이 둔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1차 성적을 몇 점 맞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느냐, 면접을 못해도 안정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정권이란 점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면접 점수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서울, 강원 이런 데는 정말 심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심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다른 지역은 심하지 않냐? 아니에요. 예전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1차 커트에서 10점 이상 높으면 면접 조금 뭐 못해도 다 됐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들은 케이스로는 한 10몇 점 높은데도 면접을 충분히 준비를 못하고 약간 실수했더니 그냥 최종 불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인식하셔야 되고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지? 겁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평소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고민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면접관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들이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내 말로 몸으로 잘 표현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1차 끝나자마자 준비한다고 그게 몸에 배어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1차 공부를 하시면서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전문 상담교사가 되어야 되지? 이거를 늘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 던지시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단순 암기보다는 약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공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 안 되실 때는요, 굳이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담교사가 돼야 되지?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상담 기술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런 것도 막 외우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학교 현장 가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것도 막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 면접장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실제 면접장에 가면은요, 아무리 떨린 상황이라도 그동안 본인이 고민해 놨던 게 이렇게 진솔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면접관 쪽 정도 나이 계신 분들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건너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는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자들은. 이 사람이 교사로서의 적합한 상을 갖고 있는지 상담교사로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게 다 내 말과 태도로 다 배워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근거해서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뭐 면접 강의도 있고 뭐 오프라인 여러 가지 강의 스타디 활용 다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보인이 지원하는 그런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책 같은 것도 공부하시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심층 면접이 확정이 됐다. 이번에 될 확률이 큰데 어찌 모르겠어요. 원래 2019 학년부터 2020년 학년도죠.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원래 심층 면접 된다고 했었는데 그 현장의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층 면접이 된다고 하면 뭐 상담 실무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뭐 갑자기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배우잖아요.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초로 돼서 되는 것들이니까 다 준비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뭐 심층 면접과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 뭐 공청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공청회에서 보통 말씀하시는 거는 실제적 학생 상담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사례 제시하면 그 사례에 맞는 사례 계획서 작성해내고 그다음에 구조화된 면접인 거죠. 어떤 질문 같은 게 정해져 있어서 내가 써낸 사례 계획서에 한해서 그 면접관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뭐 전문 상담교사로서의 어떤 적성이나 교직관 이런 거 심층 면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현재도 교육청에 따라서 심층 면접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자해 같은 경우는 다 났었어요. 2019학년도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특별히 이제 타교과에서 복수 전공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신 분들은 신축년자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저희 뭐 2019학년도에 서울이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곳에 보면 그냥 학부생인데 4학년이고 타교과고 복수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대로 열심히 하셔서 면접 점수도 되게 잘 받으시고 좋은 점수를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전문 상담교사나 전문 상담사랑 관련된 건데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내가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 어떻겠냐. 내가 상담 실무 경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부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너무 실무 경험이 없어서 자신 없다고 하실 때는 뭐 기간제 전문 상담교사나 뭐 전문 상담사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신감이잖아요. 예,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형평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상담교사나 그러니까 기간제 상담교사나 뭐 상담사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부분의 어떤 고충을 얘기하시냐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공부할 시간 없어도 일단 나는 현장 경험이 계속 있으니까 2차 면접에서는 내가 좀 유리할 거다. 이런 좀 긍정적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약간 불안의 요소들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실 일이죠. 하반기에 많이 질문하세요. 저 그만둘까요? 공부만 할까? 그런데 저는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일하시면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본인이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뭐 첨삭지도 샘플 올라가 있죠? 흑백으로 올라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이게 이제 7월달에 해드리는 첨삭이에요. 예, 뭐 서술형 문제 별로 안 되지만 이게 첨삭해드리는 거고 이건 직강하고 근데 대구 라이브만 매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뭐 실전 모의고사 때 2번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게시판에 올리신 거에 한해서만 딱 뭐 2번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합격생 수잖아요. 저희 직강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스터디 활성화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2018학년도 직강생 보면은 1차 합격자가 204명이었어요. 그런데 연락 안 오신 분 몰라요. 네, 연락 오신 분의 직강에서. 그래서 보면 최종 합격자가 135명. 그러니까 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되게 많죠. 예, 서울, 경기가 1차 합격자가 100명이 넘으니까요. 예, 인천도 되게 많았고 예, 근데 최종 합격은 서울이 26명? 근데 서울이 26명인 거는 원래 서울 TO가 4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강 안에서만 과반수를 넘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경기도는 등수가 나와요. 합격 통지표 받으면 1등, 2등, 3등 나와요. 근데 뭐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서울은 사실 등수가 안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조사해서 알려주셨어요. 누가 수석이냐? 너냐 나냐 말이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과일이 나오기 전에 알려주셔서 제가 썼어요. 네, 서울 최종 수석 합격하신 분은 인강생. 네, 저 인강생. 근데 제가 그분을 아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지방인데 서울 쓰고 싶다고 해서 저랑 전화 상담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1차 수석은 저희 합격자 발표, 사례 발표하신 선생님하고 둘이 점수가 똑같은데 이제 면접에서 차이가 나서 이분이 수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경기도도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저희가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차석 초, 중등 차석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냥 뭐 뒤 얘기로 들은 거는 이 경기도 수석하신 분이 가산점이 있으셔갖고 수석하신 거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석하신 분이 수석이다 이런 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직강 안에서만 이만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죠. 금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금년에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121명 중에 108명이 1차 합격하셨고 예, 최종 합격하신 분은 90명. 예, 근데 서울이 너무 아까운 게 잘 하셨는데 떨어지신 분이 6분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못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성적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면접에서 편차가 너무 심해서 다 떨어지셨어요. 예, 자 그런 거고. 그래서 1차 점수를 되게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선생님들 그 가이드 보시면 아래에 1차 시험 고득점이 중요하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1차 시험 점수랑 2차 시험 점수 합산으로 최종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1차를 합격자 발표가 날 때요. 본인 점수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만약에 커트라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커트라인 쪽에서 몇 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되게 불안한 가운데 면접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면접 준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편하게 면접 준비 하시려면 1차 점수를 최대한 많이 올려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1차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가이드 37페이지 보시면은 그 관리반 1차 합격자 108명 성적 분포가 나와 있어요. 예, 저 관리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나시면 이렇게 이제 점수 다 보내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작년도, 그러니까 2019학년도죠. 예, 그 문제를 그때 보시면 서울이 이제 68 커트였는데 사실 서울이 68 커트였고 한 77점만 됐어도 거의 10등 안에 드신 점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잘한 점수인데 보시면 우리 관리반 같은 경우는 75점 이상? 보통 제가 점수를 보니까 77, 78이 가장 많은 점수대더라고요. 예, 그런 점수가 한 34.23, 34.26% 정도? 백분율로 따지면 예, 또 80점 이상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되고요. 40% 넘게 있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관리반 점수만 내서 그럼 일반이나 개별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점수가 낮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 점수를 다 안 받아서 그런 거죠. 예, 보시면은 저희 일반에서도 연락 오신 분들 보면은 뭐 인천이나 경기에서 되신 분들은 막 77, 76.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81점 높으신 분들, 81점보다 높게 맞으신 분들 계세요. 예, 일반이나 그러니까 자율조죠. 자율이나 개별에서도. 그러니까 뭐 어디서 공부하든 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자료를 여기 걸 갖고 있어서 여기 것만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 1년 이하의 합격자 비율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요, 제가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학원에서 1차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이벤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 인강생들이 거기 이제 응시에서 나온 건데, 저희는 초시생 합격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재수생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예, 뭐 재수생이 합격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18학년도에 합격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갑자기 티오가 많아서 거진 대부분 다 들어가셨어요. 예, 장수생들이. 예, 그래서 재수생이 별로 없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아, 초시생도 이렇게 많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그렇게 어려운 시험 아니구나. 그래서 좀 희망도 갖게 되시겠죠? 예, 그래서 1년 이하 85%입니다. 뭐 관리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수강 기록 카드 갖고 해봤더니 재수생이 있어서 보니까 초시생 같은 경우는 약간 7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수강 기록 카드 갖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이제 Q&A에서 또 물어보신 건데, 뭐 내년도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모르겠죠? 예,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난이도는 뭐 어려웠다가 쉬워졌다 하는 거니까 저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선생님들이 뭐 열심히 꾸준히 뭐 어디 맞춰서 하는 게 그냥 원래 정석대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 세 번째 걸음. 합격한 선생님들의 학습법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다음 이지 카운셀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페 이름입니다. 알기 쉬운 전문 상담교사. 네, 다음 카페 여기 쳐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회원 가입하시면 준회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1차 거기 보면은 합격생들의 수기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처음엔 더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둘씩 내리시더라고요. 예, 약간 귀찮아지셔서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예, 이제 뭐 이렇게 글 올리시면 댓글도 달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좀 있으면 또 합격생들이 또 새로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합격한 선생님들 중에 몇 분 거만 뭐 1차 학습 전략에서 월별 학습 계획 가이드 보시면 네, 거기 나와 있어요. 가이드 보시면 39페이지에 그래서 대전 합격 정땡땡 선생님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학부 졸업하신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공부만 하셨는데 예, 대전도 되게 어려운 지역이죠. 예, 공부한 방법 간략하게 나와 있고 이분 합격 수기는 또 그 카페에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주간학습계획 41페이지 보시면 서울 합격 윤 땡땡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도 학부 4학년 때 이제 임용이 되신 거죠. 졸업과 동시에. 네, 이분도 초시생이셨고 그 다음에 그 학습 시간 관리 노하우에 보면 인천 합격 선생님 나오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학교 졸업한 지는 오래되시고 뭐 회사 생활 하다가 하신 건가 제가 그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예, 뭐 이분도 합격 수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터디 활용 방법도 카페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이드에는 서울 합격한 윤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 것만 나와 있어요. 이 두 분은 다
학부생이었고, 그래도 윤 선생님은 심리학과 출신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선생님은 타교과 출신이었어요. 그냥 복수 전공하신 분인데, 예,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초시생인데, 이렇게 서울이라는 되게 높은 데를, 예, 임용문이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 서울 선생님들이 제일 되기 원하시는 곳이죠. 네, 거기 이렇게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격수기가 자랑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그 선생님들이 저랑 상담할 때 다짐을 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꼭 합격해서 합격자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뭐 합격수기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짐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다짐도 되지만 스스로와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뭐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예,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이분들도 다 예전에 그 선배들이 써놓은 합격수기를 보고 또 이렇게 뭐 도움 얻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공부 방식도 여러분들 올렸는데 제가 여기는 그냥 충남 합격 이땡 선생님 나오신 분도, 예, 학부생이셨고 그 밑에 강원도 합격생도 나와 있습니다. 자, 김 선생님은 대학원, 예, 병행하시면서 초시로 합격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거에 나니까 선생님들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예,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중사례 가이드 맨 끝에 보면 적중사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뭐 이번에 막 문제가 어렵다 막 하셨는데 어렵긴 했지만 뭐 특별히 뭐 서스만 관련된 문제나 캠벨 스탠리, 뭐 울포크 기대 효과, 로터의 또 세 가지 유형 쓰는 뭐 기대 유형 세 가지 뭐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요런 무형 빼고는 대부분 저희가 7, 8월이나, 예, 실전 모의고사 때 다 다뤄준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마 다 요 생생합격 레시피 요거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합격 선배들이 전해주는 생생합격 레시피라 그래서 다는 못했어요. 예, 뭐 다 실어도 선생님들이 다 읽어보실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합격 수기에서 12개 정도 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이 중에서 본인하고 상황 쪽 잘 맞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공부 방법 쓰신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분 합격 수기 보시면서 좀 도움 받으시고, 보통 합격 수기를 공부 안 될 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공부 안 될 때 보면서 여기 이분도 이때 힘들었다고 했네, 이렇게 했네, 그러면서 본인도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제가 상담할 때 보면 교수님 카페에는 왜 직강생들이 그렇게 많이 합격수기를 올리고 인강생은 합격생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직강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합격수기를 올려서 그렇지 인강생 합격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인강생들이겠죠. 예, 그리고 뭐 수도권도 인강생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합격 수기가 많지만 그 뭐 충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북, 대구, 경남 이런 데는 다 그 인강생 합격 수기를 올려놨어요. 예, 저희 카페에 다 있는 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예, 제가 다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제 쭉 했는데 여기까지인데 뭐 더 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다가, 예, 가입하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수강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 직강생이나 뭐 인강생에서 이제 수강생으로 이제 등업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다양한 쪽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명에 참석하시고 또 영상으로 또 인강으로 또 모니터로 수강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2021 학년도에 전문 상담 교사 임용에 다 합격하시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저도 선생님들이 다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저도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생님들이 최종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